월곡 저수지 살인 사건 제2화. 저것은 마대포대 아냐? 오영감이 배를 가까이 대며 말했다. 배는 더는 나아가지 않았다. 뱃머리가 무태 닿은 것이다. 그렇다면 또 상대리 길목에서 어떤 싹수 없는 인간이 쓰레기를 마대포대에 넣어서 던져버린 것이란 말이야. 용인댁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틀림없구만. 헌 옷자락이 보이는 걸 보니. 오영감도 화난 표정으로 소리쳤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 같지 않게 고기가 안 물어서 난린데 이것이 뭔 지랄이여. 하며 고리에서 노를 빼들었다. 오영감도 다른 쪽 노를 빼들었다. 마대포대를 건져낼 심산이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다. 낚시꾼이 몰려들 때는 마을 낚시터 운영팀이 도맡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뒤라 이 모든 걸 치우는 것이 두 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영감은 최대한으로 허리를 늘려 마대포대로 다가갔다. 그러나 배의 흔들림에 좀처럼 마대포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 노 끝을 마대 입구 쪽에 밀어 넣었다. 순간 수고산이 크르릉 하고 물었다. 아이고 이거 어쩌죠? 저렇게 산이 울면 비가 올 징조인데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지. 오영감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뱃머리 끝쪽까지 기어가 오른손으로 마대포대 주둥이 쪽을 움켜잡았다. 용인댁은 그러한 오영감이 미끄러지지 않게 허리를 움켜잡았다. 하나, 둘, 셋. 순간 마대포대가 찢어지며 머리카락이 보였다. 오영감이 놀라 팽개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아! 용인댁이 놀라 오영감을 보며 소리쳤다. 어찌 그래요? 사람 간 떨리게. 송장이요? 뭐라고요? 순간 용인댁은 까무러치게 놀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영감은 애써 침착하며 노를 저수지 바닥에 박고 힘차게 배를 밀었다. 뭐해 자네도 그쪽 빨리 안 밀고. 오영감의 다급한 소리에 용인댁이 그제야 벌벌 떨며 바른 쪽에 노를 박고 밀었다. 그러나 배는 좀처럼 밀리지 않았다. 주위에서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시작된 것이다. 뭐해 더 힘을 써. 물이 불어나면 우리도 저것처럼 되고 말아. 오영감은 마구 소리치며 물로 뛰어들어가 뱃머리를 밀었다. 그제야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영감은 온 힘을 다해 뱃머리를 밀었다. 배는 오영감의 허리께에 물이 올라서야 두둥실 떴다. 빨리 타요, 빨리. 용인댁이 울음 섞인 소리로 노를 길게 내밀며 소리쳤다. 그러나 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수초에 발이 낀 것이다. 거기다 마대포대에서 기어나온 뱀장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고 나 살려. 오영감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마의 빗줄기를 훔쳐내리며 소리쳤다. 알았어요. 용인댁은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내밀었다. 오영감이 필사적으로 헤엄쳐 잡았다. 드디어 오영감이 어렵게 배에 올랐다. 그는 온통 물에 젖어 생쥐 같은 몰골이었다. 오영감은 애써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빨리 노를 줘. 노가 어디 있는데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용인댁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노는 배 위에 있지 않았다.
노는 요동치는 배의 물결에 마대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저기 있는데요. 어떡하죠? 그냥 손으로 쳐. 순간 두 노인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배 바닥에 엎드려 각기 다른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노를 저었다. 배는 서서히 움직였다. 그러나 목젖지 쪽으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뱅뱅 돌았다. 같은 방향이야. 똑바로 져. 알았어요. 그제야 배는 목적지를 향해 서서히 나아갔다. 어렵게 반대편 쪽에 도착한 두 노인은 비를 피해 막사로 들어갔다. 막사는 다행히 비가 들치지 않았다. 틈만 나면 장마철을 대비해 농사철에 쓰고 버린 폐비닐을 주워다 겹겹이 쌓아 만든 덕분이었다. 오영감과 용인댁은 최대한으로 중간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숨겨둔 석유난로와 라이터를 꺼냈다. 이건 언젠가 이 저수지가 낚시터로 잘 나갈 때 낚시꾼이 잡은 민물고기 매운탕을 끓여주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고장났을 수 없게 된 것을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수리해 숨겨둔 것이다. 춥지? 오영감이 난로를 피우며 물었다. 용인댁은 바들바들 떨 뿐 말이 없었다. 오영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위옷 벗어. 말려줄게. 그때서 용인댁이 어렵게 입을 뗐다. 그저는 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전화 줘봐. 네. 용인댁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위 스웨터 깊숙이 오른손을 넣더니 휴대전화기를 꺼냈다. 다행히 휴대전화기는 젖지 않았다. 오영감은 재빨리 폴더 뚜껑을 열고 112를 눌렀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다. 신호가 잡히지 않은 것이다. 용인댁이 오영감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안 잡혀요? 그래, 나가서 잡아봐야겠구먼. 비는 점점 거칠어졌다. 게다가 천둥과 번개마저 쳤다. 용인댁은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오영감 쪽으로 다가앉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서 잡아봐요. 오영감도 밖을 내다보고 엄두가 나지 않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고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반응이 왔다. 오영감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애써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요. 월곡 저수지인데요. 저수지에서 송장이 떠올랐어요. 빨리 와요. 빨리. 뭐라고요? 이 저수지가 용인과 안성이 접근하고 있어 관할지를 파악해 보내겠다고요.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빨리 와요. 뭐요? 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뭔 요런 것들이 있어. 오영감은 너무도 기가 막히는지 버럭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뭐라고 한대 그래요? 사람이 뒤졌다고 한데도 관할 타령을 운운하면서 꼼짝 말고 자빠져 있으라는구먼. 아휴, 안 되겠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더라고. 이런 와중에요? 그러면 굶어 뒤질 것이야? 보여. 우리 사랑이 뺏어줘. 안 그러면 죽어. 빨리. 늦봄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은 사내가 용인 동부경찰서 정문 앞에 주저앉아 떼를 쓰고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머리에는 커다란 수술 자국이 보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말은 상당히 어눌했다. 정문을 지키는 의경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말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싫어. 빨리 뺏어줘. 사내는 이제 어린애처럼 땅바닥에 두 발을 비비며 소리쳤다. 의경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잡혀간다니까요. 그래도 싫어. 빨리 우리 사랑이를 뺏어줘. 사내는 이제 길 가운데 드러눕기까지 했다. 의경은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빵빵. 경찰서로 들어서려던 승용차가 사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크랙슨을 울렸다. 그러나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의경 역시 황급히 격리하고 사내를 치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어 운전자만 쳐다봤다. 운전자는 기가 막힌지 한숨과 함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다. 의경은 군기가 바짝 든 군인처럼 거수격리했다. 충성! 운전자는 오른손을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의경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딸 사랑이를 구해달라고 난립니다. 그럼 딸이 납치라도 됐다는 거야?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야? 아닙니다. 한 달째 저럽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닙니다. 처음에 발견한 근무자가 실종 신고했나 싶어 강력기로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조치할 테니까 대신 주차하고 강력계 전반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네, 석 과장님. 의경은 또다시 거수경리를 붙이고 차량에 올라갔다. 박 과장은 사내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용인 동부경찰서 정한준 수사과장입니다. 저랑 이만 가시죠. 그럼 우리 사랑이 구해줄 거야? 사내는 간신히 머리만 든 채 물었다. 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가시죠. 하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박 과장의 손을 잡았다. 박 과장은 사내를 일으켜 세우고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오동호. 그래요. 오동호 선생님, 제 방으로 가시죠. 박 과장은 조심스럽게 본관으로 향했다. 의경은 서둘러 주차장에 박 과장의 차를 주차하고 청사 안으로 파고들었다. 수사과장실은 수사지휘부답게 복잡했다. 관내 지도는 물론이고 사건 사고 실적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이거 하나 드세요. 박 과장은 자신의 책상 옆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오동호는 거절하고 대신에 탁자 위 쟁반에 놓여있는 목캔디를 한 움큼 쥐더니 일부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서너 개는 입에 까놓았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다. 단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오동호는 응 이라 대답한 다음 또다시 사탕을 두어 개 더 까서 입에 넣었다. 박 과장은 여전히 오동호의 표정을 살피며 살며시 물었다. 오 선생님. 아니야. 오동호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단번에 반박했다. 박 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다시 물었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나 선생님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인간입니다. 놀라운 답변입니다.
정신연령이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인간이라뇨? 박 과장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예상 외의 대답이 나왔다.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하느님이 만든 인간이라고 했어요. 아, 네. 박 과장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정 반장이 들어서며 말했다. 찾으셨다면서요? 그래, 이분 사정이 딱해서 불렀어.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이 말이 끝나자마자 오동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초등학생처럼 배꼽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정 반장은 담례는커녕 푸념을 털어놓았다. 오동호 씨,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 과장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정 반장은 난색을 표하며 말했다. 네. 전처로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 부인이 있었단 말이야? 박 과장은 뜻밖이라는 듯이 쳐다보았다. 정 반장은 오동호의 표정을 잠시 살핀 다음 말했다. 네. 지금은 강제 이혼당했지만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의문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초등학생 수준이 되자 처가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킨 거죠. 사연 한번 기구하구만.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초동수사 때 받아놓은 진술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럼 전... 말을 마친 정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과장 역시 일어나며 물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네. 112로부터 애매한 전화가 와서 파악해보려고요. 뭔데? 안성고 우리 관내인 용인 사이에 있는 월곡 저수지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계가 뭐해서요? 경계 얘기가 나오자 박 과장이 발끈했다. 무슨 소리야? 월곡 저수지의 3분의 2가 안성에 있어. 이토록 경계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은 사건의 뜻과 실의 차이로 곤욕을 겪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진급 심사를 눈앞에 둔 그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정 반장 또한 신경을 쓴 것이다. 정 반장은 박 과장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접수하라고 했습니다만. 됐어. 그건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 이분 모시고 가서 자세히 말씀드려. 나도 진술서 읽어볼 테니까. 안 돼. 컴퓨터에서 4월 조순 사건 신고처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정 반장은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한마디 덧붙였다. 뭔데? 저 사람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건 여자가 얼마 전에는 재혼남에게 역시 접근금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 박 과장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 정 반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접근금지는 전 남편인 이 사람이 애를 내놓으라고 스토킹을 해서 건 것이고, 두 번째는 재혼한 남편 황동팔이란 놈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노름하는 것도 부족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서 건 사건입니다. 뭐야? 그럼 한마디로 이놈도 저놈도 싫다는 거야?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구먼. 네, 진술서를 읽어보면 확실한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 그만 가봐. 네. 하며 건너편에 앉아있는 오동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정반장이 인상을 찌푸리자 순순히 일어났다. 박 과장은 그들이 문을 나설 때까지 유심히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산다는 건 너무도 복잡하고 어지러워. 박 과장은 습관처럼 한숨을 내뱉고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겨 컴퓨터를 켰다. 잠시 후 화면에 사건 기록 파일 폴더가 눈안에 들어왔다. 박 과장은 그곳에 커서를 갖다 댄 다음 더블 클릭을 했다.